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은 영하 16.1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날씨에 바람이라도 불면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바깥에서 근무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 몸을 녹일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미화원분들을 비롯한 야외 근무자들에게 추위, 달피처를 제공해주고 이분들의 휴식 시간을 늘려서 체온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세상,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그동안 평창올림픽기에 참석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계속 뜸만 들이던 일본의 아베 총리.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주장하셨던 분이죠.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아베 총리가 오긴 오는 거죠? 네,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처음은 가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을 빼고, 외교 무대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오고, 또 북한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뺀 상황에서 뭔가, 올림픽 무대에서, 외교적인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이 나올 가능성, 그런 것을 우려해서, 혹시나 나오면 나중에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게 된다. 됐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미국 백악관 측이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가도록 강력하게 압력을 가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의료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건조가, 일본이, 아베 총리가 이번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요? 그런 것이 상당히 크게, 아베 총리의 질속을 하는데, 결정타가, 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한미일의 공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오기 때문에, 북한이 오는데 일본이 빠진다. 이것은 미국에서 볼 때는 한미일 건조가 깨져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북한에게 보여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도 삼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선. 예. 네, 지금 일본 쪽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를 들면 북핵 문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 나옵니다. 예, 대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37%.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쪽에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북핵 문제에 대한 제재 그것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일본 국민들의 하나의 여론조사
일본 국민들의 더 입맛에 맞춰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하. 예. 여론조사를 보면요. 또 말씀드리면, 가는 게 좋다라는 게 49%이고요. 예. 안 가는 게 좋다는 43%였습니다. 가는 게 좋다가 더 많네요. 예. 조금이지만 많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또 50%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는 게 좋다라는 게. 예. 그러니까 역시 국민들의 그러한 그 생각에 맞춰서 오기로 했다.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해서 본다면, 물론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하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목적은 미국의 압력, 특히 이제 한미일 공조를 북핵 문제에 맞서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압력과 국내의 북핵 문제에 압력을 가해야 되는 국내적 여론, 일본 국내적 여론, 이것 때문에 온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일본 쪽의 역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쪽에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미국의 대화가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한다.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는 북미 대화로 그러니까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 북한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제재를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지율이 스캔들 때문에 내려간 것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로서는 대화 국면으로 지금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기미가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거기에 한국 쪽의 여러 가지 전략으로 북미 대화 간다면 아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빠지면 불리하다라는 것이 이번에 마지막 참가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동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베 총리가 온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폐회식에는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마크론 대통령도 오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아베 총리로서는 그렇게 될 때는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를 합의 이행을 적극하면 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것은 해결된 게 아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납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근데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과거에는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아베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에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매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리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중요한 말이 빠졌다라는 것은 그 아베 내각의 시각이 일푼, 일본 좀, 앞으로 그 일본 정부도 바뀌기 때문에 아베가 삼선 때를 그러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계속 영원히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북아 전세를 보면, 그런 일본의 시각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는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좀 감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한국한테도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선거가 언제죠? 삼선 그러니까 그것은 자민당 전제 선거인데요. 그 9월입니다. 올해 9월. 그때 삼선이 되면 다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9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 가면 이제 6년이 되고요. 한턴 더 하니까 이제 9년이 되는 그러면 9년. 그러면 역사상 최장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역사상 최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독일은 사실 뭐 18년 한 사람도 있어요. 헬무트 콜 같은 경우에는. 그는 한 18년 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게 근데 일본의 정권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총리가 9월에 바뀐다 하더라도요. 이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재협상 그러나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그 재협상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거기 위안부 합의 사문서화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 일본 쪽에서도 고노 담화를 검증하여서 고노 담화가 1993년에 맺어졌을 때 사실상 이것은 일본만의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한국하고 협의하면서 고노 담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외교 문서를 12년 만에 공개해버린 거죠, 일본이. 근데 우리는 그 2년 만에 공개를 했지만, 그러나 12년하고 2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요. 외교 문서는 25년 혹은 30년 이상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일본이 오히려 그것을 먼저 어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국 내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쪽에 이런 인식도 심어져야 되는 책임이 한국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노 담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그 사문서화 시킨 것이 결코 그 한국만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상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으로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을 하느냐, 한국 쪽에서. 그런 것도 대단히 앞으로 중요한 내용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의 호사카 유지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영하 16.1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진 날 아침입니다. 오늘 차들 많이 갖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8시 33분 03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 오늘 아침 출근길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 한파 속에 차량도 움츠러들어서 고장 차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미리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순환로는 봉천역에서 신림역 방향 4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어서 처리 작업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방향 묵동 나들목에서 신내 구간 1차로에서는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여파로 월릉부터 지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방향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도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어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가양대교부터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대 일산 쪽도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2차선에서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근도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신윤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전력 예측을 잘못했다고 그러죠. 어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평양올림픽이냐 평화올림픽이냐 예. 실검 경쟁 있었던 것처럼 이 경제 분야에서도 이 전기를 두고 여전히 탈원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 다시 시험대에 좀 올랐는데요. 당연히 겨울 되면 전력 수요가 늡니다. 근데 이제 정부 예측치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이 정부 예측치를 나타내는 게 최대 전력 수요라는 건데 예. 이건 당연히 최대 전력량을 예상하는 겁니다. 발전소를 얼마나 지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데 지난달 29일에 정부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예전 7차 때보다 한 300만 킬로와트 작게 잡았거든요. 어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요 최대 전력수요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이걸 이상으로 쏜 거예요. 8,520을 넘어선 상황이 있어서 지금 3일, 올 들어서 3일 이상 정부 예측치를 넘어섰고요. 계속해서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거라는 거죠. 왜냐면 다음 주까지 또 한파라고 하고 또 추위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아니 원래 전력이 겨울에 더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보다. 그렇죠. 네. 전열기구를 참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어제도 기업들한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급전지시라는 건데요. 이 급전지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전 급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급전대출 고급전과 예. 발음이 똑같아서 헷갈리시는데 아무튼 전기 하는 건데 이게 일정 시간대 전기 사용을 줄이면 그만큼 인센티브 정상금 할 때 좀 전기 사용 이런 데서 좀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예.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급전 지시를 하면 여기에 이제 가입한 여기에 하겠다라고 한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예. 냉난방기를 꺼야 되거든요. 전기 사용을 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예. 급전 지시를 또 한 거죠. 이것도 올 들어서만 3번째고요. 이번 겨울 들어서는 좀 6번째이니까 급전 지시를 하는 이유는 전기 사용이 약간 한계치 가니까 미리미리 좀 줄여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한파가 계속되면 급전 지시하겠다라고 정부는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급전 지시 기업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빠지는 거죠. 말 듣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이제 거기서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내 원전 중에 절반 정도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이유로 국내 원자력 발전기 24기 중에 지금 11기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거의 탈원전 예행연습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게 11기 가동 중단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가장 원전을 많이 중단시켰을 때가 2013년에 원전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때도 10기 그쳤었던 게 10기인데 지금 11기가 중단된 상태고 원전 가동률도 54%입니다. 근데 이걸 예.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렇게 해도 지금 전기는 다 쓸 수 있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기업들한테 급전 지시 내려왔다면.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급전 지시가 없었다라면 예. 어떻게 되는 거고. 근데 거의 절반 정도 멈춰도 우리나라 돌아가는데 전력 돌아가는데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평양올림픽이나 평화올림픽인 것처럼 이것도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 그러죠?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게 크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 왜냐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였죠. 이제 외국인 원래 지금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안 물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주주들에게는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 지분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5% 이상 보유자 지금 25%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는데 이걸 5%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5% 이상이면 공시를 하게 된 공시 의무 대상자거든요. 이건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 세계 펀드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수를 사용하고 있는 MSCI에 의해서 FTSE까지 이거 셀코리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셀코리아 외국인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코리아 엑소데스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보고 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FTSA 같은 경우는 한국을 제외한 벤치마크 지수로 바꿀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이걸 보고 펀드에 담는 투자자들이 그걸 안 보고 뺄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 이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정부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인데요. 뭐냐면 국내 법인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 1%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 외국인은 5%로 돼 있으니 25%로 돼 있으니까 역차별이다. 그래서 5%로 강화를 한 건데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통해서 또 상장사 지분 투자하면 요건 또 중복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외국인은 그것까지 중복을 한다는 거니까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전부 합산해서 손실 본 것도 있고 이익 본 것도 있으면 그걸 같이 상계해서 세금을 물리는데 외국인은 개별 종목별로 계속 이익 보면 무조건 세금을 물리니까 이것도 잘못됐다. 그래놓고 이렇게 제도로 강화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그 제롬 파월 미 연준 차기 의장 지명자요. 의회 인준을 통과를 했네요. 맞습니다.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됐어요. 찬성 84표, 반대 13표로 통과가 됐고요. 그만큼 민주당도 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옐런 의장의 그 정책을 거의 계승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월 이제 의장 지명자 같은 경우는 연준 의사 2012년부터 연준 이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333 앞으로 3년간 매 1년에 3번씩 3%까지 올리겠다는 그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이 인하된다 그러네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예, 교수님도 헤비 유저 중 한 분이시죠? 예, 저도 많이 씁니다. 예,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게 되는데 현재는 평균 메가바이트당 요금이 5.23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4.29원으로 평균 18% 인하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제 추위 때문에 잠시 젖히면 또 미세먼지가 심해질 텐데 이거를 2022년까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의 70% 30%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어디까지 목표인데요. 과연 줄어질지는 글쎄 미지수입니다. 중국을 잘 설득하면 줄어질 겁니다. 외교 정책이 정말 관건이죠. 결정적이죠, 사실은. 자, 군인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병사 전용 고금리 저축 상품 참 세상 많이 변했어요. 이런 것도 나온다고 그러죠. 예, 장병 월급 수준이 올해부터 이병은 30만 원, 병장은 40만 원을 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군인 병사 전용 저축 상품에 그 월 납입 한도가 2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월급 올랐으니 같이 올린다는 거.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올리고 금리도 지금 보통 일반 시중은행 금리 상품 2%대 1%대인데 군인 전용 적금 상품은 4%대도 있고 5%도 있거든요. 이걸 늘린다는 겁니다. 5%로 늘리는 건데요. 그래서 21개월간 매달 40만 원씩 넣으면 제대할 때 873만 원 정도. 그러니까 등록금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건데 40만 원을 다 저축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아니 우리 과의 학생들 중에 파병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이 받죠. 근데 그 파병 갔다 오면 등록금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마련하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파병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선발되는 자들만 네.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거에 2명이나 있어요. 역시 좋은 교수님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저희가 그저께와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의 그 세탁기와 우리나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였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무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무역이라는 거 말이에요. 이게 뭐 옛날에는 물물 교환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죠? 교환인데요. 예. 그러니까 조금 개념을 구분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교환하는 행위는 매매라고 했고요. 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옮겨가는 걸 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송업에 한문으로 이 무자가 예. 장소 옮겨가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역은 교환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송업과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품을 사고 파는 매매업.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무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예. 이제 이동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전체를 무역이라고 불러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뭐 농촌에서 도시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미상 이렇게 불렀어요. 무미상. 예, 쌀을 이제 쌀을 옮기는 예, 사람이다.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운송업하고 상업이 이제 분리되지 않았던 상태고요. 요즘과 같은 개념으로 무역이라는 단어가 예. 쓰이게 된 것은 뭐 당연히 이제 하나의 지역 경제라는 것이 성립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 경제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서야 국가 간의 거래만을 국한에서 무역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럼 국민 경제는 언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국민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국민국가 수립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예. 그렇죠. 네이션 스테이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식의 좀 유럽적 틀을 따르기가 어렵잖아요. 예, 대단히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영역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 일본과 사이에 이제 독립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경우로서 무역이라는 말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라도와 서울 사이의 거래도 이제 무역이라고 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876년 개항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과의 교역을 이제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교수님 병난도인가요? 예. 그런 데 있었죠. 예, 예. 아니, 저는 영화에서 보니까 예. 말이에요. 물론 영화니까. 거기 뭐 아랍 사람도 등장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건 우리도 좀 땡기려면 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땡길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네. 말씀이냐면 삼국시대 이전이든 뭐 고조선 시대든 다 무역은 있었어요. 근데 네. 무역은 국내 거래든 국제 거래든 관계없이 다 무역이라고 불렀는데 국제 거래에 국한해서 무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국제 거래 자체야 뭐 사실 해초에 예, 문명 발생기부터 있어 왔던 거죠. 인도 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근거리 무역이 있고 원격지 무역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예. 원격지 무역을 국제간 이제 요즘으로 보면 교역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근거리 무역을 국내 거래로 상정을 하고 이랬던 거죠.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도 쓰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이게 그러니까 쇄국 정책의 일부겠죠, 그죠? 그러니까 쇄국이라는 말은 이제 일본에서 먼저 이제 쓰기 시작한 말이고 우리는 쇄국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닫아 걸어두고 봉쇄한 것도 아니고 통상조약 같은 걸 체결해서 예. 그 통상 자체를 좀 합법화
하지는 않겠다. 근데 어쩌다가 무슨 난파선이 온다든가 전환자가 온다든가 그러면 잘 대접해서 보내는 거니까 엄밀히 말해서 쇄국이라면 그것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쇄국 정책이라고 우리는 안 불렀던 건데 일본인들이 도쿠가와 시대를 반성하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기네한테 그렇죠. 그 시대에 쇄국을 했던 것이다. 근데 그게 잘못이다. 그리고 그 일본만 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동아시아나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도 조선도 전부 쇄국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동아시아가 아마 역사 발전에 뒤처진 이유다라고 이제 일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화만 교환하느냐. 거기에 이제 항상 다른 것들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가 따라붙는 데다가 이제 대원군 시대의 생각은 그랬던 거죠. 당시 최익현이 이걸 가장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세상을 그렇게 나눠서 봤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물자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한 거죠. 하나는 땅이 내는 물건이고요. 쌀 같은 거겠죠. 그렇죠. 땅이. 근데 중세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땅이 내는 물건이었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그걸 한 차례 가공해서 사람이 이제 만드는 공산물이 있고요. 요즘 우리가 협상과 격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관념적으로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물은 전부 땅에서 나는 것들이다. 근데 저 서양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은 전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은 유한하나 사람이 만드는 것은 무한하다.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바꾸면 유한한 것이 손해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 논리도 맞기는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국가가 공업국가랑 교역을 해가지고는 이익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손으로 만든 물건들이 정말 꼭 필요한 거냐 먹고 사는데 전부 이제 사람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교란시키고 쓸데없는 딴 생각만 하게 하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니 이것은 이제 교화에도 좋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있어서 당시의 중세적 관념에서 좀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물질이냐, 아니면 이제 정신적 가치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고 그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게 박정희 정권 쿠데타 하고 그 직후에는 사실 경제 발전이 아니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나가지고 직후에는요. 박정희 소장이. 그러니까 경제 발전 계획이야 이승만 정권 때부터 계속 수립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이션 보고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세계가 체제 경쟁 상태로 돌입할 것이고 체제 경쟁이 되면 어느 체제가 우수한지가를 보여주는 이른바 체제 경쟁의 상징적 무대가 남북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남한 경제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이른바 자본주의 우수성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이제 그런 주문을 이승만 정권한테 했었어요. 근데 이승만 정권은 이런 이제 경제 계획이라는 말 자체를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싫어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계획서가 수립됐는데 이제 휴지통에 들어갔던 거고요. 4.19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실현되기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박정희 정권도 경제 성장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무역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무역이라기보다. 수출 입국을 했지만 그것도 기본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고 국내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거기다가 미국의 원조는 이제 이승만 정권 말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끊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차관을 빌려오려고 해도 이제 담보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1965년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또 베트남 파병, 또 독일의 광부 간호사 파병.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한국 경제 성장에 좀 기축이 되는 최초의 이제 돈을 만들어낸 거죠. 그 돈 가지고 이제 수출 주도형 산업화라고 해서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저가의 경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그때도 땅에서 나오는 걸 주로 맨 처음에 하지 않았나요? 초기에는 땅에서 나온다는 게 주로 농산물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1차 가공품들이죠. 1차 가공품으로 섬유라든가 섬유료, 그다음에 이제 가발, 신발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는 많이 수출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출 옛날에 머리카락 팝니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 수출 산업들이 처음에 머리카락 많이 몰려 있었던 예. 것이 지금의 청계천 이제 의류타운으로 돼버렸습니다만은 평화상가 주변에서 예. 처음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고 달려드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구로동에 이제 대단히 공업단지를 건설했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수출 자유지역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마산.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 1965년 경계로 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이 수출하고 이런 것들 그 예전엔 근데 이 상민들이 조금 그렇게 대우는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말씀드렸듯이 상민들이 만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보태는 게 없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옮기기만 하지. 예. 그래서 상인을 천시했던 거죠. 근데 이 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오늘 지금 방금 뉴스도 한 거 보니까 3%대 성장이라는 게 3년 만에 처음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목요일 아침에, 또 저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네요. 목요일 아침에 보내드릴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주말인데요. 자,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준비 단단히 하시고 밖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 조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